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또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춥다가 어제는 좀 따뜻해졌는데 오늘 다시 좀 추워졌습니다. 부산 날씨가 이 정도니까 서울 날씨는 훨씬 춥겠죠. 부산 날씨는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내일도 또 추워진다고 하죠. 내일이 이제 금년도 마지막 날인데 더 추워진다 하니까 어쨌든 이 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면 좀 입원하기 힘들죠. 코로나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입원하기 힘듭니다. 또 민폐가 되니까 감기, 코로나 우리 모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백신 3차 부스터샷 맞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민간경비원 7번째 시간인데 국가별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 지위 또 지위하는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가 높다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 또는 책임 이런 것을 법적인 지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빌렉이라는 사람이 민간경비원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세 가지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객관식은 세 가지, 네 가지 나오면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1번,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경비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거의 1번에 속합니다. 민간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거의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행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시민보다 조금 더 특별한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청원경제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한 권한 위임을 받아서 제한된 근무지역 또는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 권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 이렇게 빌렉은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을 보면 되겠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경찰의 직무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는 행사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교통단속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죠. 본질상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죠.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도 할 수 있고 범죄 예방과 제의 조치도 할 수 있고 불신 검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시민보다는 특별한 법적 권한을 갖는 거죠.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권한을 가지니까 일반인하고는 조금 더 다른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의 신분을 갖고 있는 민간경비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일부 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주간에는 경찰관으로서 자기 본업에 충실히 일을 하다가 야간이 되면 부업으로 일반 민간경비회사에 가서 시간제 민간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라이팅이라고 불러요. 달빛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밤에 달빛을 받으면서 경찰관이 민간경비원을 근무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겸업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어떤 민간경비원, 이런 것을 경찰관 신분을 갖는 문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이 일본에 속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청원경찰은 여기 속하고, 청원경찰이 아닌 시호, 신기특의 경비원들은 다 일본에 속합니다. 3번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빌렉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남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민간경비원의 어떤 법적 지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형사법상의 지위와 민사법상의 지위로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형사법상의 지위입니다. 민간경비원이 어떤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력 행사하는 것은 이 실력이라든 공권력 또는 물리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경찰관이 어떤 범인을 강제로 체포한다, 또는 경찰 장구를 사용해서 범인을 제압한다, 이런 것이 물리력 공권력이죠. 실력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경비원이 근무하는 곳의 재산 방어를 위해서,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 방어를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또는 긴급 피난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실력 행사, 물리 행사는 허용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벗어나는 어떤 과잉 방어를 했다, 또는 과잉 진압을 했다, 정당성이 없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물론 이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책임이죠. 그러니까 재산방어,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아닌 어떤 과도한 어떤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비원의 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색은 할 수 없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또는 법적 근거 없는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실시 단계부터 구금할 만한 범죄의 혐의성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의 수색은 역시 불법수색이 되겠죠. 그럼 불법수색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됐다든지 어떤 손해가 발생할 때는 역시 민사책임을 져야 되고, 또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불법수색에 대한 형사책임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간경비원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없죠. 신체 수색도 할 수 없죠. 단 현행범이라면 할 수 있겠죠. 정당한 수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죠. 현행범이 아닌데 함부로 수색한다? 곤란하죠. 불신검문할 때 수색할 수 있겠는가? 불신검문할 경우는 여러분 강제로 수색할 수 없죠. 그 상대방을 하여금 스스로 주머니 안에 든 물건 또는 가방에 든 물건을 스스로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만일에 주머니 안에 물건을 꺼냈다, 그것이 비록 뭐 범죄에 상된 흉기든지 아니면 또 뭐 마약이라 하더라도 불법수색이 됩니다. 미국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은이 약간 독특합니다.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또는 지방주법에 근거해서 경찰과는 협조와 행동하거나 민간경비원을 준경찰로 인정해서 활동하는 수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경비원 행사는 어떠한 거라도 일반 사행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여기 제외하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권한은 일반 사행과 동일한데 예외적으로 주에서 위임입법이 있거나 법으로 위임을 해줬거나 일반 지방조례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경찰과는 협조해서 행동하거나 민간경비원을 준경찰로 인정해서 수색할 경우에는 합법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인이 도망을 갑니다. 경찰관도 추적하고 민간경비도 추적했어요. 그런데 추적하다가 놓쳤습니다. 주거지에서 놓쳤는데 어느 집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 여러 집을 동시에 수색하기 힘들 경우 있겠죠. 그러면 같이 추적하던 민간경비원을 하여금 경찰관이 저 집은 당신이 한번 수색해 보세요. 이러면 경찰관의 협조하에 또는 민간경비원을 준경찰 인정해 준 경우죠. 그렇게 수색했을 경우는 합법이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일반 사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세 번째, 신문과 질문. 신문과 질문입니다. 권한이죠. 예를 들면 민간경비원이 현행범을 잡아놓고 신문을 하거나 질문을 했다. 이게 불법이냐? 미국의 법원 판례는 그 자체는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신문하고 질문 자체는 범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그 사람을 잡아두었다면 그것은 불법 체포가 될 수 있고 또는 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물론 체포는 아니지만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바로 인계해야 되는데 그걸 장시간 잡아두면 불법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두면서 신문하면서 뭐 수색을 했다. 불법수색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행범을 민간경비원을 잡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형사정법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거나 장기간 구금해 두거나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경비원 앞으로 하실 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비조사 하실 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간경비원은 민법상 지입니다. 미국입니다.
민간 경비원이 자기가 어떤 근무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 즉 불법행위를 해서 상대방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역시 금전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민사책임부담 똑같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이 근무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발을 밟아서 상대방이 사무주의 진단이 났다고 치면 사무주에 해당하는 금전배상, 예를 들면 200만원 또는 250만원 금전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게 불법행위죠. 고의 과실로 상대방 발을 밟았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보통법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법에 따른 거죠. 미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보통법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약간 잘 보셔야 됩니다. 독특합니다. 타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 행사에 있어서 경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당연하죠.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구분할 때 공경비원에게는 명령권, 강제권, 집행권, 법집행권이 있다고 그랬죠. 물리적 행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경비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간경비는 각종 제한을 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아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에서는 어떠한 민간경비론 교재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륙법계, 유럽의 대륙법계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뭘 근거해서 주의 유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그런 권한이 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보다 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하면 O로 해야 됩니다. X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법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유임입법, 지방조례 또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지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형사책임에서 말했듯이 여기 똑같은 말 있죠? 요 주의 유임법이나 지방조례 근거에서 경찰과는 협조하여 행동하거나 민간경을 중경찰 일등을 인정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뜻하지 않겠는가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 범인을 추적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죠. 현행 범인을 추적하다가 경찰관 협조하에 경찰관이 저 집 제주 수색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예를 들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범인을 재판 수색했다고 쳤을 때 그 강제로 문을 부수고 민간이 들어갔다. 민간 경비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경찰관은 협조하에 한 거죠. 그런 경우는 민사 책임도 면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의 위임입법이나 주방조례에 관한 것은 경찰관이 협조하에 행동하거나 경찰관이 중경찰로 민간경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면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빨간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요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한은 집행면에서 보면 경찰은 신문권, 체포권, 무기사용권, 법집행 등의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죠. 반면 민간경비원은 특정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지 않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 상식에서 보면 경찰은 무기 소지 가능하지만 민간경비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호신용구의 소지에서도 금지 및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은 무기 소지 가능하지만 일반 경비원들은 군사기, 그죠? 군사기, 경찰봉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찰관과 유사한 제복 착용이 금지되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지 못하도록 경비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 운영체제, 경찰은 부대체제, 부대단위 체제에서 행동을 한다. 부대단위, 예를 들면 소대, 중대, 대대. 민간개미는 거의 1대1 대응으로 범위가 한정되죠. 물론 1대1도 있지만 민간개미 2인 2명이 근무할 때는 2대1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부대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적인 대응이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 방법에서 보면 경비업자하고 경비원은 특별한 어떤 임용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엄격한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은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선발 조건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교육도 단기간에 끝나죠. 그리고 경찰 순경은 지금 34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순경에 임용되기 직전에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관에 입주하게 되면. 그런데 민간경비원은 우리나라는 24시간의 신인교육을 받으면 민간경비에 비치되죠. 그 민간경비원의 결격수에 해당하지 않고 2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의 신인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죠? 정우경찰은 7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일반 경비원은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직업경찰관의 순경보다는 훨씬 교육기간이 짧습니다. 경찰관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선발되고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범위에서 보면 경찰은 사법 처리도 하죠. 수사, 사법 처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구분 없이 활동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죠. 수사도 전국 단위. 순찰도 예를 들어 지구대에 있다면 지구대 전체를 다 확인해서 할 수 있겠죠. 수사도 하고 순찰도 하고 불신검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민간경비원은 그 활동 범위가 경비계약 범위, 경비계약서에 적힌 그 경비구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도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 같은 일반 사연이 할 수 있는 방범활동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민간경비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정당방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 할 수 있습니다. 경비국도 설명했듯이 경비 의뢰자 고객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적 영역, 아파트가 아파트 담장 안에서만 가능하죠. 정원잘 경비구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범위도 공경찰이 훨씬 광범위하고 민간경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 다음에 기타 법상의 이제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 민간경비원은 형사소송보다 민간경비원 현행법 체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긴급피난 정당범위도 사연 같은 짓을 보내된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사연하고 동일합니다. 민형사상의 책임도 동일합니다. 일본의 경비법은 민간경비업체나 민간경비원에게 특별한 민형사상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사연과 동일한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 경비법하고 똑같아요. 고의가식으로 고객의 발을 밟았다? 민사책임 집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형사책임, 과실치상의 책임지겠죠. 고의로 밟았다면 상해죄나 폭행죄의 책임질 것이고 과실로 밟았다면 과실치상죄의 책임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민간경비원은 일반인하고 동일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사연이 지는 것과 같은 민형사 책임을 집니다. 누누이 설명했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구분해서 형사책임, 민사책임 구분해 보겠습니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현행범위 체포.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빠졌는데 정당행위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경비원의 정당행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행위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비원이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누가 잃어버렸다고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신고를 했는데 그날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자전거를 신고된 그 자전거가 명확해. 그 자전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그러면 그 자전거 주인을 강제로 붙잡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여러분 자구행위가 아닌가 살펴야 되는, 자구행위는 피해자 본인이 그 지금 당장 그 자전거를 뺏지 않으면, 강제로 뺏지 않으면 권리 회복을 할 수 없는,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게 자구행위예요. 근데 민간 경비원은 자기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고객의 자전거, 손님의 아파트 주민의 자전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전거 아니니까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주민의 자전거가 틀림없는데 딴 놈이 타고 간다. 그럼 절도범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현행범은 아니에요. 그게. 현행범 아니잖아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잡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당행위의 범죄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당행위는 뭐냐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행위거나 또는 업무라는 행위입니다. 그 경비원의 업무는 당연히 자전거의 절도물을 봤다면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정당행위의 범죄에 속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는 정당방위, 긴급현안,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의 행위, 그 다음에 정당행위, 현행범 체포, 여기까지 포함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봐요. 자,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학 개론에서 설명한 얘기인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크게 5가지를 우리 형법에는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행위, 정당행위 5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행위 안에 법령의 행위죠. 현행범 체포는 법령의 행위입니다. 그 정당행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간경비원이 고객의 자전거를 3일 뒤에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자전거를 강제로 뺏는 행위, 이것도 정당행위 속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입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위법성이 배제된다 또는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사유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나무 자전거를 민간경비원이 3일 뒤에 보고 뺏는다 이러면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 강제로 뺏는 강도죠. 강도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으면 강도죄입니다. 그런데 민간경비원 입장에서 고객의 자전거, 나무 자전거에 분명해. 그러면 그것을 뺏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죠. 정당한 행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경비원은 그 자전거를 주인의 고객의 자전거를 회수할 의무가 있죠. 법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뺏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아마 법학개론을 공부했으면 이해할 건데 법학개 공부를 안 했으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살인이 정당방위를 보겠습니다. A가 B를 죽였어. 그럼 살인입니다.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 구성요건 나오죠?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정당방위 할 때 A가 B를 죽였는데 B가 A를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A가 성폭행 안 당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사타구니를 쳤는데 재소도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상대방을 죽인 행위는 정당방위죠. 죽인 행위는 분명한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정당방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위협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위협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협성이 조각되는 행위입니다. 긴급피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산보를 하다가 어떤 큰 개가 갑자기 나를 물려고 확 달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개를 놀래가지고 그 개를 손으로 때렸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그 개 머리에 맞으면 개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은 나무 개를 죽이면 사실은 재물 손괴죠. 재물 손괴입니다.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내가 내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죽은 행위는 위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피난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5개 있다고 했죠. 정당방위 긴급표현 자구행위, 승낙행위, 정당행위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민간경비원도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민간경비원의 증거수집 활동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사연적 지위를 가진 민간경비원에서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 이를 증거로 인정할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로 인정할 형사법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안 되죠. 다만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에서 증거로 원용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자,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정의 소송 당사자에서 증거로 원용될 경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자,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인데 법정에서 그거를 상대방이 검사 또는 피고인이 그 증거로 인정했다. 증거를 인정합니다 하면 증거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증거능력에 대한 동의제도입니다. 증거에 대한 동의제도예요. 형사소송 보면 증거에 대한 동의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증거로 가치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의하면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당사자가 증거로 원용했을 경우에, 인정했을 경우에는, 동의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원용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자, 정리하면 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민사책임입니다. 민사책임은 지금까지 누누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경비원이 어떤 계약을 불이행했거나 불이행을 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민간경비원이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근무 시간에 근무를 일주일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 경비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경비회사 또는 예를 들면 도급업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경비회지만 아파트 경비입자 대표회가 그 경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원은 일주일 무단 결근한 데 대해서 계약 불이행이죠. 또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경비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민간경비원이 예를 들어 무단으로 7일 근무했으면 계약 불이행이고, 근무를 하다가 고객의 발을 밟았다 하면 그건 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2가지 경우에 발생해요.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민사책임은 다른 나라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경비원의 어떤 법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특이한 것만 한번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자,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요거 주의 위임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민형사책임 우리나라하고 동일합니다. 한국의 민간경비원 형사책임은 5가지 위법성 조각사에 인정한 책임이 면제되고, 증거수집 활동은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될 경우만 증거로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민사책임은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 민간경비를 허가제로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민간경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죠. 경찰의 관리 감독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경비원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압수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증거나 진술을 요구하는 것 등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또는 인권을 침해할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법률 위반한 사람, 불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거나 호신장구나 분사기를 사용하거나 경찰봉을 사용해서 어떤 신체 위해를 가할 우리도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 관련 종사자들의 제복, 장비가 경찰과 유사해서 일반 시민이 경찰로 오해할 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감독,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정처분, 영업취소, 영업허가, 영업취소나 영업 정지, 그 다음에 다양한 과태료 내지는 형사처벌, 벌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권 침해 우려, 무기 사용, 장비 사용,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오해 우려 때문에 민간경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허가주의를 선택한 이후 과거에 기출문제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담보하는 특성 때문에 공경비인 경찰과 역할이 유사하죠. 그래서 국가가 민간경비업체에 어떠한 적절한 행동의 기준, 업무의 지침을 제시해서 민간경비업체 질적인 어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공안전질서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허가주의 채택은 이거 뭡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공경찰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기 쉽기 때문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만일에 신고주의를 채택한다면 소나개나 민간경비업체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경찰의 관리 감독 안 받다 보면 무분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일이 많아질 겁니다.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허가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저도 어떤 모 업체의 경비조사로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또 몇 달에 한 번씩 경비업체 점검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제가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경비원 지도 감독 관련 서류도 보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그런 서류를 보면서 경비업체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합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이사가 바뀌었어요. 경비업체 이사가 바뀌었는데 그 신고를 제때 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인데 30일 신고를 안 했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태 처벌 받는다. 아까 벌칙 받는다고 그랬죠? 벌칙. 과태 처벌 받습니다. 신고사항을 이행 안 하면 벌칙을 받아요. 과태료. 일정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다양한 어떤 감독 명령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영업정지도 받고 또 심지어는 영업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민간경비는 경찰과 비슷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민간경비, 국가별 민간경비의 어떤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권한과 의무에 대해 살펴봤고 또 민간경비에서 왜 규제를 경찰이 하는지 허가지를 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